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 책 또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뭐 이제 이 고려불화와 관련된 이 시장보살도 이 얘기 잠깐 해드릴까 싶어요. 그 전에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이 비단보자기, 비단은 아닌 것 같고 딱 봐도 비단은 그냥 어디 상품 싸다가 다시 재활용한 것 같은 그런 딱 보자기인데 이거를 제가 무비큰 스님한테 받았거든요. 당신께서 유마경을 주시고, 유마경 당신이 하신 유마경이에요. 3권짜리인데 난 이 유마경 있는지 몰랐네. 나는 이 어른이 이 유마경을 하셨는지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게 있고, 당신이 아마 이렇게 번역하시고 강설하시고 아마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아직 아까워서 안 뜯었어요. 그리고 난 진짜 유마경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유마경이에요. 이 보재기보단 낫지? 네. 이거 좀 새 거를 쓰든가. 그래서 유마경 3권? 이 유마경 3권이 아마 이 유마경 3권이 되는 것 같아요. 3권? 3권. 3권이잖아요. 한국 책은 이게 약간 달라요. 중국 책하고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이게 5번 묶으면 한국 책이에요. 이 묶는 게 5개.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책 껍닥을 보면 보살님들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뒷면으로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만자 문양 같은 게 있어요. 만자 문양 같은 게 있어요. 갖고 와서 봐봐요. 만자 문양 같은 게 있거든. 그래서 이 만자 문양이 있는 거를 이거 능화판이라고 그래요. 능화판. 그래서 이게 능화문이라고 그래요. 능화 넝쿨 무늬.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언뜻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5번 묶은 게 한국 책이라더라.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이 끈을 끊어도 이 책이 이렇게 터지지 않아요. 이 중간에 진염이라고 그래서 심을 박습니다. 심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드리러 가니까 이 책을 이걸 나한테 뭘 하라는 얘기인가 어쩐가 나 정확하게 잘 판단을 못 하겠던데, 유마경을 네가 뭘 한번 해봐라. 전에 저한테는 화엄경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화엄경에 관련된 책을 사실은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거 뭐 나와야 나오지. 책이 밀렸어요. 요즘 책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밀렸어요. 번호표 보고 기다려야 돼 한참. 번호표 보고. 근데 화엄경은 제가 안 그래도 뭔가는 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반야경 계열에서 이제 대승불교의 가장 큰 꽃은 반야경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반야경 계열에서 반야신경하고 금강경을 할 거고, 그걸 책을 따로따로 만들 거고, 그리고 이제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다 최고 경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승불교에서 최고 경전. 그리고 그보다 약간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반야경, 그다음 반야경은 600권이니까 너무 그건 많으니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 그다음에 금강경 정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화엄경, 법화경, 그러니까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그래서 선불교 같은 경우는 반야경하고 열반경이 붙는 거예요. 그게 선불교입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은 화엄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는 천태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야사상하고 열반사상, 열반경, 반야경이 붙으면 그러면 이제 열반경은 불성사상이고 반야경에는 금강경이 반야경 계열이니까, 그래서 그 2가지를 붙여버리면 이제 선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 제일 유력한 거는 이 경전들만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3+1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그리고 요거보다는 약간 떨어지는데 하나가 뭐냐면 열반경. 열반경.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개 정도 하면 사실은 뭐 대승불교, 동아시아 대승불교는 거의 다 끝나는 거고,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떨어지는 게 유마경이에요. 요 또 3+1보다 조금 더 떨어지면서 영향력을 줬던 게 위진남북 시대 때 굉장한 영향력을 줬었던 게 사실은 유마경이에요. 근데 유마경하고 법화경은 사실 내용을 보면 약간 발칙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약간 인지도가 떨어지지. 이게 이제 유마경 정도 되면 사람들이, 들어는 봤는데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화엄경, 법화경 이러면 사람들이, 아, 그런가?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책을 만들어 놨을 때 잘 안 팔릴 것 같다. 라는 생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책을 많이 팔아먹어서 맛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하로 팔리면 사람이 맥이 빠져. 맥이 빠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취미로 뭐 사진 같은 걸 찍어가지고 전시회에 나도 참여를 했어. 그러니까 동호인들끼리 뭐 했어. 근데 사람들이 내 거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러면 그게 짜증난다고요. 그걸 뭘 팔아먹고 뭘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대단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노력을 했으면 내가 그랬구나. 내가 이 어른이 이렇게 책 냈는데 나 책 나온지도 몰라. 이렇게 되면 안 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거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런 쪽 책도 있어라고 어느 정도는 인지도가 나와야 돼. 예. 그러니까 꼭 책을 팔아먹어서 맛이 아니에요. 그게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사람이 맥이 빠져서 다음 작업하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힘이 빠지는 거지, 이제. 예. 그래서 이게 유마경을 하라는 뜻인가, 어쩐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마경은 아무튼 이거 방금 얘기한, 작업들 뒤에나 가능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전 시리즈하고 그 다음에 이 신앙도 지금 정리를 하려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지장 신앙 다음에 관음 신앙을 이렇게 하나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장 신앙과 관음 신앙이 동아시아 어떻게 보면 신앙계에서는 2대 주류거든요. 요것과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내난 이제 아미타 신앙 정도. 그리고 그보다는 떨어지는 게 이제 약사 정도가 되겠죠. 근데 약사 정도만 해도 뭐 그렇게까지 막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관음 신앙과 지장 신앙이 어떻게 보면 투톱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에서도 관음 제일, 지장 제일 뭐 이렇게 하는 정도라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하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락하고도 또 다릅니다. 극락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극락과 관련된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제일 사실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불화로 접근하는 게 좋기는 한데, 얼마 전에도 제가 제주도 갔다 왔는데 거기 법회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문화재 관련해서 혹시 뭐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는 분 얘기 좀 한 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문화재 중에 뭘 했으면 좋겠냐 이랬더니 당신들은 별 생각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뚜렷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불화를 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불화는 그림이고 평면이니까 그림 몇 개만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금방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건 건축이고, 건축은 입체라서 그런 거고. 그래서 불화를 중심으로 들어가면 괜찮아. 근데 지장보살하고 이 아미타불에도나 안 그러면 관세음보살 그림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지장보살도에만 사천왕, 사천왕하고 제석범천이 있어요. 제석범천이 있어. 제가 그거 처음 밝혔거든. 처음 밝힌 건 아니고 그 내용을 처음 얘기했지. 극락과 관련해서는 사천왕이나 제석범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극락과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극락에는 모든 산이 없다. 험지가 없다. 옛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대충은 알 것 같은데 평평한 걸 좋아해요. 땅이 평평한 걸 좋아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산지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다니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데 평평한 데가 뭐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데가 평평한 데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쫙 흘러가는 정도의 땅들을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강의 하구 쪽이지. 강의 하구 쪽. 너무 바깥쪽 말고 조금 이렇게 내려가면 물살도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퍼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같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구 쪽으로 가면. 그런 데가 농사 짓기 좋고 그 다음에 사람 살기 좋고 물 조달도 좋고. 아니 그렇겠죠. 그냥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인류 문명이 전부 다 그런 데서 시작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4대 문명 어쩌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강을 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4대 문명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4대 문명보다 약간 떨어지는 문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말하면 뭐 양자강 문명, 그 다음에 양자강 하구 쪽에 있었던 양자강 문명, 그 다음에 저 요하 문명,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다 강이에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단지 그 강이 이제 그냥 중국으로 얘기하면 양자강 쪽에도 문명이 있었고 요하, 그러니까 요동 요소할 때 우리하고 경계,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경계 그쪽에도 문명이 있었고 황하에도 문명이 있었는데 왜 황하 문명이 제일 커지냐면 황하는 자꾸 범람을 해요. 황하가 흙이 있어가지고 저게 황토 이런 게 있어서 자꾸 퇴적이 된다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제방이 무너지면서 이게 절단이 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 물 터지면 난리 난다. 저거랑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도 뭐 한강 터지고 이러면 난리 나지만 그 정도 급이 아닙니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배력을 가진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그걸 자꾸 이제 막아내든지 뭐 준설을 하든지 파내든지 별짓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터지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터져버리면 잘못하면 그게 뭐 밀란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900년대 초인가도 중국에서 한번 저 양자강 쪽이 터졌죠. 그래갖고 뭐 몇 천만이 이재민이 발생하고 우리나라 인구만큼 이재민이 발생해요. 중국은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밀란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물이 한번 찼다 빠지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지금은 가전제품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예전에는 전기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수인성 질병이 돌거든. 그게 이제 뒷감당이 안 됩니다. 딱 그냥 계산을 해봐도 뒷감당이 안 돼. 그러면 그게 반란으로 일어나면 못 막거든.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부 이렇게 단도리 해서 그게 이제 권력이 생기는 거죠. 강력한 권력이. 그냥 다 잘 먹고 잘 이렇게 어느 정도 평화로우면 나한테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다니까. 근데 그렇게 강력한 자연재해가 주변에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력이 뭉치게 된단 말이에요.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하가 더 뜨는 거예요. 황하는 강력한 권력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황하 문명은.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자강은 물이 범람하지 않아요. 장강은 범람을 잘 안 합니다. 그게 특징이. 길기는 걔가 더 긴데 걔네는 거기는 수량도 어느 정도 일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황토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는 이렇게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들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뻔한 얘기거든. 어떻게 인류 문명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물과 관련돼서 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넓은 이렇게 하천을 선호해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극락이라고 하는 이상향에는, 불교의 이상향에는 산이 없어. 산이 없어. 그래서 아무 산도 그냥 평지에, 평지. 그렇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불교 우주론에서는 수미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수미산. 그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미산, 올림푸스산 뭐 이런 식으로 예전 사람들은 중앙에 거대한 산이 있다고 생각해. 우주의 중앙에 거대한 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주변에 세계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극락에는 산이 없다 하니까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은 산이 없다는 생각을 잘 합니다. 우리는 산이 없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지천으로 산이 있어서 그래서 한국은 산악숭배가 강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쪽에는 산악숭배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내오조왕 외오산신이라고 집 안에서는 조왕신, 그러니까는 불신, 부뚜막신, 아궁리, 아그니, 이래서 그게 불신이거든요. 인도에서 유래한 불신이 아그니예요. 근데 그게 원래 우리 신앙에 있었던 게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이름까지 겹쳐지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환인이라고 하는 어떤 태양숭배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석재환인 이렇게 제석천하고 합쳐지는 그런 양상으로 바뀌거든요. 그 이승유의 제왕운기나 안 그러면 삼국유사 단군신화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겹쳐지는 거예요. 우리께 있는데 외래께 들어오면 최근에도 그런 거 있었죠.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하느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네 거하고 겹치기 시작을 하고 지금은 다시 뭐 일부는 분리시키고 개신교는 하나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는 그냥 하느님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꾸 결부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느님의 정체가 여호와야. 이제 걔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왜? 아니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왜 어떻게 그게 돼? 이렇게. 근데 그렇게 자꾸 동질시키는 거예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반발도 적고 수용성이 역시 넓어져요. 그래서 그런 이제 행태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극락에는 산이 없어. 극락에는 산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산악숭배라고 하는 게 강력하고 중국이나 인도는 산이 별로 없어요. 원래 땅 자체도 가보면 산이 없어. 그래서 산신신앙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산신신앙이 굉장히 세고 산이 있어야 산신을 하지. 예전에 그거 굉장히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다니까. 호주 애들한테 산을 그리라고 하니까 애가 이렇게 그리더라니까. 평평한데 약간 언덕같이. 이걸 걔네 머리에는 산이야. 걔네가 본 산은 그런 거야. 우리는 산 하면 산이 진짜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에는 인도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거는 산이었고 물이 이렇게 나뭇잎처럼 이렇게 잎옆처럼 그러니까 딱 나뭇잎 같은 구조를 원하는 거지. 물은 그렇게 수맥으로 쫙 흘러가고 촘촘히 흘러가고 그 다음에 평평하고 농사짓기 겁나 좋지.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면서 경지 정리하기 전에 아마 딱 땅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중구난방이었지. 그나마 좀 괜찮은 데 가면 괜찮았는데 조금 이렇게 시골에 가면 이게 막 땅도 이렇게 삐뚤삐뚤했었어요. 제 어렸을 때만 봐도.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산이 없으니까 그 수미산도 없는 거예요.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로 얘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올림푸스 산이 없는 거야. 올림푸스 산 정상에 제우스와 12신이 살아야 되는데 올림푸스 산이 없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우스가 살 데가 없어. 제우스가 살 데가 없어. 그런데 극락은 이 세계가 아니니까 그쪽 세계는 산이 없어. 그래서 수미산도 없어. 근데 수미산 중턱에 누가 사냐면 사천왕이 살아. 사천왕이 살아. 그리고 수미산 정상에 제석천이 살아. 그러니까 제석천도 없고 사천왕도 없어. 살 데가 없어. 이 사람들이 방을 뺐단 말이에요. 방을 뺐다. 그래서 극락과 관련된 그림들에는 사천왕이나 원래는 사천왕이나 제석 범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범천 같은 경우는 사천왕 위쪽에 있거든요. 도리천 위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석천 위쪽에 범천이 있어요. 그래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 대범천이 요 세 개를 이제 범천이라고 하는 거고, 이 중에서 대범천이 이제 조물주가 사는 데가 대범천이에요. 그래서 수미산이 없으면 그 위아래로 뭐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원판 극락에 관련된 그림들, 그러니까 고려시대 그림들이나 이런 데는 사천왕이나 제석범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이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조선이 문화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문화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불교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조선시대 때 스님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스님들이 사실은 그게 그렇게 대단한 스님들이 아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조선 초에 무학대사라고 하는 분, 그 양반 제자가 함어득통이거든요. 그리고 이 함어득통의 제자인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정확하게는 잘 안 나와. 그게 뭐 한글 창제했네, 거기에 협조했다라고 하는 신미 정도거든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제대로 된 스님들이고, 그 밑에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분들도 다 조선 초기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고려시대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래 고려시대 때 불교가 굉장히 좋을 때 내가 집안도 좋고 다 좋은 상황에서 출가를 한 거야. 내가 원해서 출가를 한 거야.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지. 그래서 나는 원래 고려 사람인데 살다 보니 조선이 됐지. 그리고 불교가 이렇게 상태가 떨어진 거지. 상태가 떨어지면 안 들어옵니다.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돈보다 열정이지 라고 말하지만 연봉이 낮은 직장에 좋은 사람 오지 않습니다. 열정으로는 잠깐 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속 가능성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되면 이제 A급들은 출가를 안 합니다.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율곡이잖아요. 율곡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자기네 집에서 남편 처가살이 시키면서 자기 할 짓 다 했던 아주 편안한 사람이죠. 그래서 신사임당은 진짜 발자 편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도 그렇게까지 발자가 편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가 신사임당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죽고 나서 마치 현모양처인 것처럼 저렇게 뜬 걸 보면 참 대단하지. 그게 복인가 봐요. 복인가 봐요. 양처는 100% 아니었습니다. 그 남편하고 되게 안 좋습니다. 그 이원수라고 하는 분이, 제가 율곡 가지고 학회 논문도 쓰고 했었기 때문에 그 집안을 아는데 남편하고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신사임당 남편 이원수가 신사임당을 얼마나 싫어했으면, 그 바람 피는데 조선시대 때는 바람을 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주 좀 떨어지는 사람하고 바람을 펴요. 그게 매기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 그리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사임당이 죽기 전에 한 얘기들 중에 내가 죽더라도 저 여자는 집안에 들이지 마라 라는 게 유언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말들 중에 하나야. 여러 말들을 했겠지. 걔는 안 된다.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신사임당 입장에서는 너무 되도 않는 놈하고 바람을 펴도 차라리 기생이나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된 사람하고 피는 게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술집 작부, 그러니까는 그런 거 있잖아.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시골에 가면 삼류다방이 있어. 삼류다방.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이나 이런 것도 좀 오래된 마담. 이해가 됩니까? 가보면, 그런데 이제 영감님들 몇 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 그런 쪽하고 하니까 바람이 나도 야 이게 수긍할 만한 바람이면 모르는데 야 그거 되게 그런 것도 상당히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드리지 말라 했는데 드렸지. 신사임당 죽자마자 바로 드렸거든. 집으로. 그래서 율곡이 이제 충격받아서 금강산으로 가서 출가를 했다는 설도 있고 안 했다는 설도 있고 이제 두 가지인데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반대파들은 다 출가했다고. 그래서 문묘에 배양할 때 이제 율곡이 서인 계열이 이제 집권을 하면 문묘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반대판, 그러니까 동인 계열 쪽에서 하고 뭐 이러면 저 출가한 사람을 그 문묘에 배양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싸우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 출가한지 아니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 기록이 뚜렷하지 않아. 그래서 근데 절에 살렸던 것도 맞고 어느 정도 이상 출가랑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나오냐면 왜 쉽게 말해서 나와서 과거 시험을 보게 되냐면 비전이 이미 없어요. 그 시대에 머리가 좋아도 올라갈 방법이 없어. 이미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율곡 그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자식 교육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을 잘해서 율곡이 잘 된 게 아니고 원판이 잘 그러니까 만들 때 교육을 잘한 거지. 이게 잘 만든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삼성이 AS가 좋아요라고 말하는 게 그게 미친 소리라고. 왜? 진짜 잘 만드는 물건은 AS가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AS를 잘해줘요라고 말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내 거는 고장이 잘 나요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이건희 회장이 그 얘기를 했더만. AS 잘 나는 제품이 좋은 게 아니다. 안 망가지는 제품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그게 맞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애들을 낳으면, 내가 낳은 것처럼 얘기하네. 세 종류가 있다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상위 진짜 0. 몇 %인데 얘네는 그냥 던져놔도 살아. 지가 다 알아서 해. 놔준 걸로 끝이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리고 이 하위 또 하위에 또 몇 프로 정도 되면 여기는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얘는. 미안한 얘기인데 안 돼. 이게 돈을 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돈을 붓고 부모가 신경 써서 되는 거는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월하거나 너무 자기식으로 가는 애들은 이게 얘기한다고 안 돼. 내가 그거 정확하게 알거든. 왜? 나도 누가 얘기해서 내가 뭘 바꿔본 적이 없어. 생각이 잘 안 바뀌어. 우리도 말 안 타. 우리도 말 안 타. 그래서 율곡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율곡이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사임당은 아들을 잘난 거 딱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팔자 편하게 그림 그리면서 뭐 시나 짓고 이러면서 산 거고. 참 그게 역사의 진짜 아이러니다. 그러니까 현모도 아니고 양처도 아니라니까 실제로는. 그런데 현모 양처의 대명사가 됐어. 너무 놀랍지. 너무 놀랍지. 근데 아들을 잘 낳은 거는 맞는데 그 아들도 원래 천재과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교육을 잘 안 시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자기가 천재면 사람 앉혀놓고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금방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교육자하고 천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퇴계 같은 사람은 사람을 앉혀놓고 답답하더라도 계속 교육을 시키는 교육자적 자질이 있었고, 율곡은 자기가 천재성이 좋기 때문에 제자를 잘 안 키워요. 그래서 율곡은 제대로 된 제자도 없어. 그런데 그 친구의 우계성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율곡하고 친구의 우계성운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참 집안도 좋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밑에 제자들이 많아. 우리도 이렇게 보면 머리 똑똑한 선생님 밑에 제대로 제자들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좀 무시해.
이렇게 해오락하면 이렇게 하고 자기가 이게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도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티박 받아가지고 사람이 못 버텨.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한데 그거를 다 저 사람 좀 모질르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걸 배려하고 또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이거는 인격자한테서만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천재하고 인격자는 또 달라요. 근데 이 우계 성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격자예요. 인격자. 그런데 율곡하고 친해. 예, 집안도 이 우계가 훨씬 좋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센 사람을 만나니까 율곡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예. 그래서 이렇게 친했는데 그 우계 쪽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중에 다 이 율곡 쪽으로 이름을 붙여.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당파가 갈릴 때 동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퇴계 쪽에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그쪽은 뚜렷하게 퇴계라고 하는 상징 인물이 있는데 이쪽은 다른 당파인데 쉽게 말해서 먼저는 서인이 이 야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야당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당 대표라고 할 만한 쉽게 말해 상징 인물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 퇴계랑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어. 이게 급이 안 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도 대통령 이렇게 선거 때 보면 야,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은 저건 날로 먹는데 또 있고 야, 저건 박빙기겠다. 우리 같은 이제 정부 정책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딱 봤을 때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는 제가 본 대통령 선거 중에 야, 이거는 날로 먹었다가 저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때 이게 뭐 누구라고 얘기하기 참 그런데 정동영 씨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약한 거야. 한 사람이 너무 약한 거야. 그냥 이게 딱 봐도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저게 되겠나? 우리 같은 근데 결과도 그렇게 됐잖아요. 결과도 그렇게 됐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정동영 씨는 힘을 못 써 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떨어지고 나서도 이게 세력이 쫙 이렇게 있으면서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떨어졌으면 끝 아닙니까? 아니 떨어져서 완전 끝나는 사람이 있고 떨어졌다가 재수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대통령 뽑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나라 전체가 대통령 뽑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참 파란만장한 대통령사가 있는 나라거든. 이 나라가. 진짜 재밌거든.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진짜 이 나라같이 진기한 나라가 없을 거다. 미국이 우리보다 대통령 뽑은 지가 뭐 훨씬 더 오래됐어도 우리같이 진기하지 않아. 우리는 뭐 깜빵 가는 건 기본이고 뭐 별일이 다 있잖아. 진짜. 자식 문제 터지는 일도 있고 뭐 진기하지. 그래서 서인 쪽에서 대표 리더를 상징 인물로 끌어올리는 게 율곡이에요. 그러니까 율곡 그거 살았을 때도 아닙니다. 율곡은 그냥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뜬 거지. 엎어진 거지. 그러니까는 세력의 필연성에 의해서. 그리고 율곡이 점점점 이렇게 떡상을 하니까 엄마가 잘 키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인 집안에서는 나중에 신사임당 그림 하나라도 이렇게 가지고 그걸 산실에 붙이는 거를 굉장히 대단하게 봤대잖아요. 산실에다가, 그러니까 산모가 있는 공간에다가 그걸 붙여놓고, 그러니까 태교의 일환이지. 율곡 같은 자식이 나오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신사임당 그림이 가짜가 굉장히 많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A급 작품,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은 신사임당이 몇 개나 그렸겠어. 아니, 글씨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사 글씨야. 그러면 글씨는 많이 쓸 수 있지만, 그림은 글씨보다 그냥 생각을 그냥 해봐. 훨씬 공이 많이 들지 않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글씨는 그냥 쭉쭉쭉 쓰면 되고 하루에 수십 장도 쓸 수 있고 뭐 100장도 진짜 뭐 미친 척 하면 100장도 쓰겠다. 그림은 하루 종일 그려봐야 그게 뭐 한 점 그리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수묵화로다가 난을 치거나 이러면 가능해도 일반적인 이렇게 뭐 색깔 넣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하는 그림들은 불가능합니다. 난 치거나 뭐 대원군 석파가 난 칠 때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하루에 몇 개도 하겠다. 그런데 채색하고 이렇게 뭐 화조도
뭐 수박도 야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그림이 몇 개나 있겠어요. 그래서 A급 짝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수요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는 아닌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 예를 들어서 뭐 모나리자 같은 걸 누가 굉장히 좋아해. 그러면 핸드폰에다가 이거 바탕화면도 넣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이라도 갖고 있는 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이제 A급 짝퉁들이 만들어지는 짝퉁인 거를 알아요, 그 사람이. 그래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면 B급 짝퉁, C급 짝퉁들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신사임당 그림이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하게 신사임당 그림이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특히 그게 A급 짝퉁들이 만들어지면서. 네. 그래서 신사임당은 사실 현모양처가 둘 다 아니었는데 율곡이 뜬금없이 저 퇴계 대항마로서 서인들에 의해서 올라가면서 그것도 살았을 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이렇게 어떻게 됐어 그렇게 결정 마치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충무공이 성웅이 됐지 성웅. 우리는 그냥 충무공이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성웅이라 그랬어. 성스러운 영웅.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충무공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 상무정신, 그 다음에 내가 충무공하고 이렇게 대비될 수 있게 자꾸 만드는 자신을 올리는 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을 올렸고 그래서 화폐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다 이승만 시절에는 자유당 때는 전부 이승만 대통령의 화폐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당신 사진은 하나도 안 들어갔지. 그냥 관공서에 걸려만 있었지. 그 대신에 이순신을 다 넣고 이순신을 자기하고 자꾸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 작전을 썼었지. 그래서 이순신을 성웅으로 끌어올렸지.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충무공인지도 모르는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죽은 뒤에 내려지는 시호니까.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0년 뒤에 당신이 성웅이 될지 몰랐겠지. 야, 이게 인생이 참 이런 거구나. 근데 율곡도 당신이 죽을 때 이렇게 될지 몰랐어. 이렇게 될지 몰랐어. 그렇게 해서 율곡이 저기에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서인의 최고 대표 인물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해서 이제 신사임당에 뜨게 되는 거고. 그래서 현모양처가 다 아닌데도 현모양처의 대명사가 됐고. 그리고 아들을 잘 둬서 아들이 꽂아줘서 5만 원권에 들어갔고 최초의 여성 인물이잖아요. 화폐에 들어간.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이게 다 덕수이 씨거든. 율곡도 그렇고 이순신도 그렇고 덕수이 씨거든. 그래서 덕수이 씨와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신사임당은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그 관계인이잖아. 야, 이거 덕수이 씨가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가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무튼 조선 바로 초기까지만 제대로 된 스님들이 있고 그 나머지는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나 이런 때 잘 나가던 스님들하고 비교가 안 돼. 사실은 이게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조선시대 불화를 보면 그렇게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몰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자를 아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조선시대 때 있거든요. 당연히 유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승려가 있고, 중인이 있어요. 중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의사야. 그래도 문자는 기본적으로 좀 알 거 아니에요. 아주 고급 문자를 쓰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한문은 한글하고 틀려서 고급 문자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고급 문자를 써버리면 어려운 글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운 문체를 쓰면 이해를 못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문장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게 한문은 그래. 한글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한글도 근데 그런 성향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논문 읽을 때하고 그냥 회화할 때하고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물건 사고 그냥 내가 시골에서 그냥 평생을 한 80년을 시골에서만 살았어. 우리 동네에서만. 그런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몇천 단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당신이 쓰는 단어가. 그래서 그런 차이들은 좀 있지만 사실은 한글은 그렇게 뭐 논문을 읽어도 몰라도 조금 이렇게 대충 어름하게라도 판단이 가능해요. 그런데 한문은 사륙, 변려문 뭐 이런 거 걸리면 안 됩니다. 그냥 손듭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유생들이 저거 할 때 자기네들이 있어 보일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문자를 통한 권력 독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듣게 하고 딴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는 거 암호지 암호. 그럼 뭐 유생들도 그걸 다 알았느냐? 아니 그건 절대 아니고 유생들도 아주 상급만 그런 거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만. 그 외에는 안 돼.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무튼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문자를 아는 유생, 그 다음에 승려, 그 다음에 중인. 그런데 중인하고 승려는 사실은 이 문자 권력에서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러니까 문자를 아는 범위로 따지면 약하다고. 이게 좀 떨어진다고. 질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 같은 사회가 아니야. 그래서 조선시대 관세음보살도 관세음보살? 아니, 관세음보살은 아니고, 저 극락과 관련된 아미타불에도에 보면 사천왕이 있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벌어져요. 사천왕이 있고, 제석범천이 있고. 고려불화에는 아미타불과 관련해서 제석범천 사천왕이 나오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제 그 문제가 벌어지면서 방위가 이제 또 바뀌는, 사천왕의 방위가 바뀌는 문제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극락에는 그런 사천왕이 없으니까 그런 사천왕을 이제 우리나라 걸, 그러니까 이 세계 걸, 사바세계 걸 빌려오는 거거든요. 지장보살은 사후세계에 있는데 왜 사천왕 이런 쪽이 있을까? 이게 사후세계인지 어찌할까? 지장보살이 원래 사후세계만 있는 분은 아닌데, 이 그림들을 보면 나중에 이제 지장보살도 이렇게 그림을 보면 찾으면 안 나와요. 특징이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찾으면 또 잘 안 나와. 그냥 피면 나와. 사후세계랑 이렇게 이제 이게 지장 시황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왜 사후세계랑 관련된다고 생각하냐면 시황이 있기 때문에 시황은 10명의 심판관 이렇게 해서 사후세계에서 심판하는 어떻게 보면 판사입니다. 판사. 판사. 그리고 지장보살은 정관예우를 받는 대형 로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판사보다 세. 그래서 이제 쟤 좀 빼줘 이렇게 해서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후세계랑 관련된 사후세계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들은 지옥이 사후세계라고 생각하는데 지옥하고 사후세계랑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지옥은 사후세계가 끝나서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이거는 본 이걸 본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중간이 죽고 난 뒤에 이게 사후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명부세계, 명부세계. 생유, 본유, 사유, 중유. 중간이라 그래서 중유예요. 한문으로는. 그리고 이 다음에 다시 생이 있고 여기에 지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내가 인간이야. 그러면 내가 죽어서 여기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냐면 이 다음 생이 결정이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천상으로 가는 거고 밑으로 떨어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결정되는 그 중간 단계를 중유라고 하는 거예요. 중유. 이 중유 시절에 지장보살이 이제 백을 써서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얘기하면 사법심리기간. 그게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 조금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들도 있는데 불교에서는 흔히 이 기간을 49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49제를 지내는 거고, 이 세계 기준으로 49일. 저쪽에서는 시간 개념이 좀 달라서 좀 오락가락해. 근데 이쪽 기준으로 49일. 이쪽 기준으로 49일. 49일이 지나고 나면 지옥을 가든 뭐 천상을 가든 축생이 되든 뭐 관계가 없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49일 지나고 천도하는 게 먹히냐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있어요. 49일 지나고 천도하는 게 먹히냐? 아니, 예를 들어서 개로 태어났어. 근데 그 개로 태어났는데 천도한다고 개가 죽어? 죽어서 딴 데로 바뀔 것 같아? 안 죽어. 안 죽어. 그런데 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일반적으로는 49일인데 극악과 극선은, 그러니까는 아주 한쪽만 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나쁘고 아주 좋은 사람들은 이 49일 안 걸려요. 그냥 바로 처리가 나.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뭐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러면 49일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 심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천상으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축생도 될 수 있고, 바로 경기가 끝나요. 너무 뚜렷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게 좀 에너지가 섞여 있는데, 너무 뚜렷하게 한쪽으로 몰려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현행범 생각하시면 돼요. 현행범은 뭐 제대로 된 사법심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너무 뚜렷한 거야. 그냥 현행범으로 잡혔어. 그러면 거의 빼박이거든. 이걸 뭘 어떻게 할 거야? 많은 사람 앞에서 사건이 벌어져서, 그리고 증인도 많고 CCTV에 다 찍혔고 할 말이 없는 거죠. 다툼의 여지가 없지. 그러면 그거는 뭐 바로 일사천리로 쭉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굴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49일 넘어서도 굴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뭐 하루에 8시, 인간이 보통 하루에 8시간을 자요 라고 하지만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6시간 주무시는 분도 있고, 뭐 8시간 주무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의 패턴상 일반적으로 뭐 4시간 자는 사람은 4시간, 그냥 평균 수면 시간이 있는 거예요. 7시간 주무시는 분 7시간, 6시간, 6시간.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1년에 몇 번은 날을 셀 때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12시간을 잘 때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49일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고, 그래서 넘어갈 때도 있어. 그렇게 넘어간 사람은 천도제가 가능해. 그거는 이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기간이 넘어갔어도.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천도제는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미 결정이 됐으면 그건 천도제 대상이 아니에요. 천도한다고 해결될 게 없어. 그래서 약간 달라. 그래서 지장보살의 기본적인 나아바리는 사실은 여기에요. 명부예요. 그리고 이 6도 중에서 6도가 이제 천상, 인간 이렇게 갈리는 거잖아요. 천상, 신들의 세계, 그 다음에 인간, 중간에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축생, 악귀, 지옥. 그 다음에 지옥도 가서 잔소리를 해서 빼내온대. 지옥에 있는 상태 안 좋은 놈들은 좀 빼준대. 그래서 지장보살이 어떻게 보면 이 명부 세계하고 지옥 세계, 이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감옥이고, 이거는 사법 지금 심리 중, 계류 중, 사건 계류 중. 그러니까 구치소에 잡혀는 있어도 지금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야. 여기는 계류 중, 여기는 형이 확정돼서 지금 형을 사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렇게 사후세계 쪽에, 사후세계, 명부세계 쪽에 있는데, 이게 사천왕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장보살이,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죠. 무불시대의 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시고, 미륵이 아직 오지 않고, 석가모니는 가셨고, 이거는 과거불이고, 미륵은 미래불이고, 이건 미래불이고, 이 중간을 전체를 관할하는 게 지장보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계도 주관자야. 이쪽이 주력이긴 한데 이 세계도 주관자야.
그래서 사천왕 제석범천이 지장보살 불화에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주관자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가는. 관세음보살을 그린 그림에는 사천왕 제석범천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급이 더 레벨이 높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천왕은 어떻게 배치가 되냐면, 지장보살이 있으면 사천왕이 어떻게 배치가 되냐면, 조선시대 때는 동, 남, 서, 북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저 사천왕이 고려불화까지는 어떻게 배치가 되냐면, 여기가 북쪽, 북, 동, 남, 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북쪽이 지장보살이든지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든지 뒤쪽이어야 되는데, 자, 이 북쪽을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놓을까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까지는 북쪽을 여기로 놨어요. 북쪽을 여기로 놨어. 그리고 조선시대가 되면 여기가 동쪽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아느냐? 탑을 들고 있거든. 그게 북쪽 비사문천왕, 다문천왕이 탑을 들고 있거든. 그래서 변화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변화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고려 때까지는 저렇게 하다가 조선시대 때 바꾸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방위를 얘기할 때 시작 방위가 어딜까요? 동서남북 우리가 하니까 동쪽이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동서남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을 동으로 주는 거예요. 조선시대가 되면. 그러면 왜 고려 때까지는 북으로 줬습니까? 이 4명 중에서, 이 사천왕 4명 중에서 이 북방 비사문천왕이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중심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할 거냐, 그냥 방위 순서로 할 거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2가지가 있는 거지. 누가 리더냐.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생각해봐. 여기 가운데 서태지가 있고 아이들이 양쪽에 쓰잖아. 양현석하고 이준호가 쓰잖아. 그거를 이 가운데가 리더 아니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야, 왼쪽부터 이렇게 1, 2, 3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1, 2, 3으로 보는 거는 서태지와 아이들 개념에서는 미친 짓이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야, 좌측부터 1, 2, 3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불교적인 내용을 잘 알면, 불교의 색깔이 반영이 되면 북쪽이 중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1번을 북으로 놓은 거고, 불교적인 내용들을 사람들이 점점점 모르면 어떻게 되면 그냥 일반론으로 가는 거예요. 일반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관점이 2가지 관점이 있었던 거지. 하나는 일반적 관점, 하나는 이제 불교적 관점.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원래는 여기가 북쪽인데 이 북쪽을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는 상황이니까 배치를. 그래서 둘 다 말이 되니까 이게 변형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앙에 부처님이든 저 지장보살을 놓고 북, 동, 남, 서 이렇게 배치했잖아요. 이건 안 변합니다. 이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방위 기준이니까. 근데 이거를 트는 거야. 이렇게 틀어볼까? 이렇게 틀어볼까? 요 사이에서 요 논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석천, 범천이 있어요. 제석천, 범천. 이것도 이제 내가 또 이런 거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다 내가 밝히는 거야. 딴 사람 잘 몰라. 이놈들은 잘 몰라. 왜 딴 사람들은 모르는데 너는 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내용과 형태를 동시에 보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내용을 보는 사람은 내용만 보고, 형태를 보는 사람은 형태만 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거든.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만 하고, 집 짓는 사람은 집만 줘. 집 짓는 사람이 설계까지 안 해. 그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은 집 짓는 사람의 심리를 모르는 거고, 서로 몰라. 서로 몰라.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다 인접하는 거니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설계 오래 하면 집 질 수 있을 것 같아? 미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랑 완전히 달라. 그거랑 완전히 달라. 그래서 우리는 양쪽에 관심이 있어서 양쪽을 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체적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한쪽 방향에서만 보면 그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리고 제석천 범천. 이거 되게 재밌어요. 제석천 범천도 여기 있는데, 좌측이 제석이고 우측이 범천이에요. 원래는 고려시대까지는 제석천 범천도 입고 있는 게 달라. 그러니까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측, 제석천, 범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석, 범천. 그래서 제석천은 귀족 복장이고 범천은 수행자 복장이에요. 그래서 범천이 이렇게 불자를 들고 있죠. 불자. 불자가 뭐냐면 털이개, 총체. 네. 총체라는 말 요즘은 안 쓰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저 청소하고 할 때 총체라는 말 참 많이 썼는데, 총체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는 뜻이 굉장히 좋은 의미더라고요. 털이개는 털어낸다는 거잖아요. 인도에서는 벌레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열대 기우고, 그 다음에 고온 다습하니까 벌레나 이런 게 많아서, 그 다음에 수행자들 중에 살생을 안 하려고 자기가 앉을 때 이렇게 바닥을 쓸고, 저런 털이개 같은 걸로 바닥을 쓸어요. 털이개 용도가 바닥 쓰는 용도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벌레 같은 거, 모기나 이렇게 오면 말꼬리 하듯이 이렇게 해서 쫓아내. 이걸로 때려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휘두르면 말이나 소도 꼬리로다가 그렇게 하거든요. 용도를 그렇게 쓰거든. 물론 다른 용도도 있지만 그렇게 벌레 쫓는 용도로도 쓰거든. 그래서 그런 정도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털이개라고 하는 것은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실제로 바닥도 이렇게 털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벌레 같은 것도 쫓아내는, 그래서 털이개라고 하는 거고, 총체는 이거를 가진 사람이 수행자고, 인도는 수행자를 굉장히 높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 전체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사람, 전체 그 집단의 리더,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라고 쓰는 거예요. 전체. 총체, 총괄, 이런 의미로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라고도 하고, 털이개라고도 하고, 불교에서는 불진, 불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쓰는 털이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종정스님이나 뭐 이런 분들도 저런 걸 이제 쓰시는 거고,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서, 그래서 수행자 위에 범천이라고 하는 사람, 범천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수미산이 있으면 수미산 중턱에 사왕천, 그 다음에 수미산 정상에 도리천, 야마천, 그 다음 도솔천에 미륵이 사는 거고, 여기에 미륵. 염라대왕은 여기에요. 염라대왕. 도솔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타화자재천에 마왕 파순이 삽니다. 그리고 이 위에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거를 범천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조물주가,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지금 제석천이 사는 거고, 제석천은 신들의 리더거든요. 마치 제우스 같거든요. 그래서 귀족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범천 같은 경우는 이게 수행자 복장을 합니다. 수행자 복장을. 이유는 뭐냐면, 인도가 카스트 제도에서 보면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성직자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귀족이 그 밑에 있잖아. 그 다음에 바이샤가 평민, 수드라가 노예잖아요. 그래서 얘네 생각에는 이 귀족의 대표가 누구냐면 왕입니다. 그건 뭐 그냥 생각해봐도 귀족의 리더는 왕이겠지. 그래서 왕보다 이게 성직자들의 왕이, 성직자들의 대장, 우리식으로 하면 종정스님 이런 분들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범천이 제석천보다 높아. 그리고 여기는 수행자 복장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 제석천은 귀족 군왕의 복장을 하고 있어요. 군왕의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양쪽으로 고려시대 때까지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선시대가 되면 양쪽이 똑같아. 생긴 게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한다니까? 뭘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내용 알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사진 찍는 사람도 그 사진 찍는 사람이 그 피사체에 대해서 아느냐? 그런 거 아니거든. 나는 내가 만약에 사진 작가야. 내용 몰라. 그냥 찍는 거야. 그거는 내 관점이 좋으니까 찍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몰라. 그것도 대우를 어느 정도 해주면 공부라도 좀 할 건데 조선시대 때나 이런 때는 이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굉장히 좀 천하게 대했기 때문에 요즘도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연예인에 대해서 두 종류의 호불호가 갈려요. 지금도 연예인 하면 되게 좋아하는 그건 뭐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딴따라 뭐 이래가지고 야 집안에 딴따라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예전 인식이잖아요. 예전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대우를 해주면, 이제 좀 고급 인력들이 들어가고, 대우를 잘 안 해주면, 이제 잘 안 하지, 사람들이. 그래서, 고려시대 때까지는 고려부라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름도 씁니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뭐, 해허나 뭐 이런 사람들도, 노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대단한 어느 정도는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시대 때도 쓰기는 써요. 뭐 금어 누구. 근데 위치들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위치가 약간 다르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림 그리고 이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환쟁이라 그랬어. 환쟁이. 이게 쟁이 이런 거 붙이잖아요. 대부분 다 이게 굉장히 폄하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딴따라보다는 환쟁이가 약간 어감은 낫다. 딴따라 너무 어감이 안 좋지. 이게 야 딴따라 좀 그렇지. 그래서 제석천, 범천이 원래는 복장도 다르고 한쪽은 귀족 복장, 한쪽은 이제 저거 수행자 복장이고 제석천 같은 경우는 금강절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범천은 불자를 들고 있고 그리고 제석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눈이 3개 가운데 이렇게 눈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제3의 눈 이렇게 해서 이게 명상과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신의성과 관련된 거예요. 이 제석천은 일반 신들보다 훨씬 더 다른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원래는 이게 차크라인데 불교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게 이제 부처님 이제 백호라고 해서 지금 불상 같은 데 보면 보석 박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눈이 하나 더 있어요. 눈이 하나 더 있어요. 제3의 눈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눈. 그렇게 해서 이 눈이 있으면 제3의 눈이 있으면 제석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조선시대로 가면 이렇게 눈이 3개 있으면 또 이게 자제천이에요. 그래서 또 달라져. 이게 계속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게 이해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문화가 뒤로 갈수록 더 상향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충분한 자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우를 해주면 발전해 가는 거고 우리가 대우 안 해주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선시대보다 문화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예를 들면 서예. 야, 그거 조선시대 사람이 훨씬 잘했을 것 같지 않아? 그건 뭐 미친 듯이 했잖아. 전국적으로. 그죠? 직관. 땅 몇 자리 잡아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조선시대 사람이 훨씬 잘했어요. 지금 사람들하고 비교도 안 되지. 그런 문화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은 별 수요가 없잖아. 바둑도 아마 조선시대 사람이, 그 바둑은 요즘 사람도 잘하는 것 같다. 소수래도 바둑은 왜냐면 워낙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둑은 내가 보기에는 이창호나 이세돌이 조선시대 사람보다 잘한다. 그런데 아무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우리나라가 드라마 엄청 잘 만들잖아. 네, 드라마.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동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이런 기본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한류하면 동남아시아까지밖에 안 갔는데 지금은 이제 서양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게 문화적으로 성숙해서 그렇지. 그리고 그 성숙한 거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한글 전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통 문화하고 가치들이 다 단절돼 버리고 마치 신생국처럼 이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게 드라마라든지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됐다. 왜? 전통적인 부분들로부터 다 탈피해서 그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측면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지금 잘하는 게 그런 거 말고도 웹툰 뭐 이런 거 몇 가지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창의적이면서도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축적돼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단기간에 그걸 올라갈 수 있는 구조들이 어떻게 보면 자본과 신생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만난 그러한 구조들이 존재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수요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나 무슨 뭐 디즈니나 이런 데서 엄청난 자본들을 넣어주니까 그런 데는 제작비의 110%를 준대잖아. 100%를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본들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쫙 지금 펼쳐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펼쳐지고 있죠. 일본은 너무 그게 전통적인 게 묶여 있어서 진해 색깔에 맞는 거 외에는 잘 못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통에 묶여가지고 함부로 못하고, 전통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글 전용을 하면서 전통과 단절되니까 그냥 새로운 걸 막 미친 듯이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활력이 생기는 건데, 그거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돈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조선시대 때 뭐 불화나 이런 쪽에 얼마나 대우를 해주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도 제가 그런 걸 느끼는데, 아무리 저 사람이 예술적으로 뭐 잘하고 어쩌고 해도 빚진 사람한테 안 됩니다. 뭔 얘기냐면 공부한 사람을 더 높게 본다니까. 앞으로는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기성세대의 인식에서는 내가 예술적으로 뭐 그림 같은 걸 굉장히 잘 그려요. 그래서 세계적으로까지 뜬 건 아니어도 국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줘. 그런데 저 사람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잘해가지고 뭐 박사학위도 있고 그 사람보다 인지도는 떨어지는데 이쪽에서 상당해. 그래도 그 공부한 사람에게 배점을 더 준다니까. 아직도 그런 인식이에요. 아직도. 그리고 저는 그걸 제가 많이 안 느껴. 이게 다녀보면서 굉장히 그걸 느끼거든. 스님들도 그래. 스님들도 그래. 그래서 그런 게 의외로 잘 먹혀요. 그런데 박사학위가 있고 뭐 그렇게 책을 쓰고 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진짜 뭔가를 대단한 걸 아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예술적이거나 어떤 한 방면에서 아주 특출한 사람들을 더 높게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그런 인식, 그냥 붙이는 놈이 이겨. 아직까지도 붙이는 놈이 이겨. 그리고 예술가 그 다음에 노래해요 뭐 이러면 그래요? 라고 하지만 그 딴따라야. 그래도 딴따라. 이게 좀 깔려 있어. 이게 완전히 안 없어졌다니까. 완전히 안 없어졌다니까. 그래서 뒤에서 무시하려고 들면 그런 걸로 무시를 해. 사람을. 에이, 쟤네는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했을 거야.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무시한다니까. 근데 그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바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사천왕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사후세계까지도 다 일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장보살이 이 세계도 주관을 하니까 사후세계까지도 전부 일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천왕하고 제석범천이 다 나온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석범천은 똑같이 생겼는데 복장 자체에서 이제 귀족 복장을 하느냐, 안 그러면 이제 수행자 복장이 됐느냐, 그 다음에 손에 든 거를 금강절을 들었느냐, 저걸 들었느냐, 불자를 들었느냐, 그리고 눈이 세 개가 제석천이라더라. 그런 것까지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고, 왜 똑같이 생겼다고 말하면 조선시대가 되면 진짜 똑같아져요. 우리도 여기 영산의 상도하고 양쪽에 제석천 법전이 똑같이 생겼어요. 저 맨 이쪽에가
이쪽이 제석천이거든. 맨 위쪽에. 저쪽 반대쪽에 범천이고.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조선시대가 되면 양쪽이 똑같아지는 이유가 성리학적인 이러한 개념들이 들어오면서 성리학은 좌우 동형이어야 돼. 여러분 결혼식 사진이 그게 성리학적 사고예요. 이렇게 딱 군대같이 이렇게 딱 도열해가지고 양쪽이 똑같아야 돼. 예, 그런 걸 선호해. 예. 요즘 젊은 애들이 웨딩 촬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거. 그건 성리학 물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뭐 자빠져서도 찍고 엎어져서도 찍고 뭐 이렇게 뭐 별짓을 다 하고 찍는 거고, 여러분은 군대 도열한 것처럼 마치 예비군 그 훈련 끝나고 찍은 것처럼 이렇게 딱 찍혀 있지. 그리고 그렇게 양쪽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는 그게 균질화돼서 고려시대 때까지 달랐던 모습도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어떤 게 있냐면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내용을 알면 타협하지 않아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는 조선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 가치가 더 우선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아까 사천왕 방위가 바뀌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내용적으로 배치를 해놓은 건데 내용을 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동쪽이 당연히 시작 아니야? 이렇게. 네. 내용을 모르니까. 제석천 범천도 내용을 알면 그건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양쪽이 다 이렇게 대등한 게 그게 균질화된 게 아주 그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